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2년 대응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성희 특파원. 경제 제재안이 발표됐는데 예고했던 대로 2차 제재 범위가 확대됐군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아웃캐스트, 즉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입,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또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을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할 경우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제3국의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면서도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에 남은 선택지는 2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베선트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을 지명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We are going to hold everyone accountable, and this is economic asphyxiation of this regime. 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서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모두 제재 대상이 될 거라며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겠다는 반응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새 제재가 실패할 거라면서 자신들은 완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은 이란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해 2년 계획을 세워놨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قبل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허세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베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도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 2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종결 사건 가운데서도 부실 처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어제부터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에 더해 성과급 400%와 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 포인트 5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형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형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사례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진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내년도 총 지출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협의회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 7월 21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당정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과제를 2027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기 위한 자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산안 편성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박홍근 장관님, 조용범 차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권칠승 정책위 의장님, 이광재 예결위 위원장님, 또 정태호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 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재정 말 여력이 잠시 커진 들어봤습니다. 만큼 잠시 어디에 뒤에 현장 먼저 연결해서 얼마나 중요한 투자할 내용 것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도 분명히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차 개각식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표면적인 사퇴의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 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정 장관 사의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2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3일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폭염경보가 넓혀졌습니다. 더위는 심한 반면 올여름은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을 태풍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도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상향했고 밤 더위도 다시 심해져 서울은 9일 만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 태풍은 한반도를 모두 비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열대 해상에서 연이어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진로는 대부분 중국 남부나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거나 해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3년 8월 태풍 카눈 이후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 초중반엔 강력한 열돔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 지금은 다시 확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와 일본 남쪽까지 견고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동서로 비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9월은 가을로 접어들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위험합니다. 과거 최악의 피해를 남긴 루사, 레미, 흰남노 모두 8월 말에서 9월 상순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먼 열대해상에서 태풍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보통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열릴 가능성이 커지는 기상청은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방제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선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원내대표님, 권칠성 정책위 의장님, 선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님,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 부의장님,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님, 정태호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당측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과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입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합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열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엔진을 확충합니다.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 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국가 창업시대 실현, 문화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합니다. AI, 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일 경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하여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분들을 맞춤형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 보훈 유공자의 애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적 ODA 등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자원 비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부터 회의를 경제전쟁 D-Day를 예고한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고립작전,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미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란 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번에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경제적 D-Day가 바로 오늘이죠. 네. 이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 이란과 디지털 자산, 기술금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2차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상됐던 수준의 제재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는 이미 계속 부과돼 왔잖아요. 예. 뭐 제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이란의 제재 역사를 보시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뭐 유엔 제재부터 해서 다양한 제재를 받아왔고 특히 이제 핵 개발 관련 이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아왔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재를 할 게 더 있나? 그렇게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는데 무슨 추가적인 더 제재를 하겠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대 핵심 제재 분야를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개 단체 및 개인 신규 제재를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결제 시스템은 뭐 이미 제재를 해왔지만 그걸 좀 더 조밀하게 엄밀하게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5대 핵심 제재 분야를 보면 디지털 자산과 첨단 기술, 금, 항공, 해운인데 과연 이번 제재가 이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타격은 있겠죠.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지금 금이나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 항공, 해운 등은 이란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로 써왔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존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거둬왔었는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까지 이제 틀어막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란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제재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제재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해 왔고 또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뭐 가장 중요한 회피 수단 5개 정도를 또 맡겠다고 하겠지만 이란은 또 이것을 또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제재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2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맷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지난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 중국이 과연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관심이 많으실 테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들도 뭐 튀르키예나 카타르나 어쨌든 이란과 가장 친한 국가들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이란과 어떤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국가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준비 중인 이런 제재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일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은 이란 원유의 수입의 80%, 그러니까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수입해 왔고요. 예. 그럼 최근 이제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는 어떤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중국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고 그다음 불법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대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동일한 그런 수준의 어떤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실현될 경우 이제 중국 측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이 또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기업들도요. 사실 이란과 여러 가지 경제 협력, 경제 교류 약속은 상당히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란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중동에서 가장 이란의 어떤 중요한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도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약속은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란과 어떤 교역을 하지 못했던 측면은 역시 미국의 제재 때문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제3국이 이란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경고성에 그치는 거 아니냐, 네. 트럼프 특유의 타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타코를 하려고 의도치는 않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이나 아니면 이란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협조가 없다면 지금 베산트 장관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나 파키스탄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이란과의 또 거래, 이란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는 직접 관련된 국가들의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 그리고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이제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협조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100%의 또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변국들이 협조를 해야 경제적 왕따 작전의 성공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란도 가지고 있는 카드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에 협조하는 걸프국에 보복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이 석유를 사실 한 방울도 수출하지 못한다면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럼 다른 걸프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걸프 국가들도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더 이상 이제 미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미군 기지를 없애라. 그렇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란 쪽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최대 압박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유 수출을 하나도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나 아니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정말 이란에 큰 타격을 준다면 이란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제재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될 가능성은
좀 낫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란이 걸프국 등 이제 주변국들의 에너지 시설 등 타격을 실제로 가하게 된다면 국제 유가 상승 등 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다면 선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의 어떤 군사적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더 이상 우리가 못 참겠다 하면서 군사적 수단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도 어렵게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중간 선거까지는 군사적 수단을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쓰고 싶지 않은 군사적 수단을 또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11월 초까지의 중간 선거 기간 동안 정말 중동 지역이 좀 안정화돼서 잘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란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미국과 이란 60일 협상 시한은 빈산으로 떠나보낸 상황이고 지금은 경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국면인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정부가 그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우리 한국 선박 등 유조선 45척에 대해서 억류와 화물 압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어쨌든 선박들 통행을 위해서 호위를 해줬고 이란의 눈을 피해서 많은 선박들이 사실 통항을 했다는 게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조선 45척 블랙리스트를 등록하고 거기에 우리 해운 선사인 장금 상선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으로서 호르무즈 통제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교수님,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려면 양측에서 각각 어떤 걸 최소한 좀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저는 지금 입장에선 이란보다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새 제재,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란의 어떤 군사적 선제적 군사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악화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 두 번째는 결국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좀 양보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양보해야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게 상당히 굴욕적이죠. 그다음에 국제사회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은 강경해요. 그러니까 전쟁 전후로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갈 수 없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죠. 이란 입장을 들어주자니 면이 서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안 들어주면 오히려 더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면 군사적 수단을 쓸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좀 굴욕적이지만 어쨌든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이 재개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투샷 사진을 인터넷에 여러 장 올렸습니다. 이란 전쟁 실패의 여파다. 그 여파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란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간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과의 만남을 좀 추선해서 좀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협상 분위기를 띄워서 어떤 외교적인 큰 성과를 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게는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와 함께 미 이란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캐나다를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50% 관세로 위협하자 미국 내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율의 관세에 맞서자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 총리는 분쟁이 악화하면 전력이나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I have a lot of real estate on my ass, so he has a lot of room to kiss my ass. I have more courage, more brains in my baby toe than he has in his whole body. 캐나다 국민의 76%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맞불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불똥이 튀어 미국 내 물가를 올릴 수 있어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I only make good deals. Much better deal for the United States, both with Canada and Mexico. Thank you very much. 실제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결렬을 비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짚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무역 협상이 메인주의 기업들의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언론 대다수는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폭격 대신 경제 제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선택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당장 염려하는 선택지는 역시 원유 통제 강화입니다. 이번 경제 제재를 앞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페르시아만 어디에서도 단 한 방울의 원유도 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바깥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항과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홍해로 옮겨 수출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까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 출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틀어준다면 사실상 중동산 원유가 밖으로 나올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더 걱정되는 건 2번째입니다. 바로 걸프국의 주요 시설을 이란이 직접 공격하는 건데요. 만약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파괴하면 복구에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담수화 시설까지 건드린다면 걸프국들은 생활용수가 끊겨 아예 국가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바이와 아부다비 같은 금융 허브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까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암살 같은 비대칭 보복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물리적으로 직접 타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 시설에 대한 해킹 그리고 요인 암살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미국과 영국의 전력 시설과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마비 시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전용기를 갈아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란이 쥐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40년 넘게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버텨온 맷집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장 물가와 국채 금리를 잡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양국의 대결, 한동안 세계 경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쟁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1643일간의 전면전이 계속되면서 모두에게 힘든 시기라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첫 외국 방문지로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키이우에 도착한 버넘 총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전후 안보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는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독립 35주년 기념일에 맞춰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익 매체 인터뷰에서 선거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북부 얀부 앞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얀부 앞바다에서 사우디 유조선 암잔호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얀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석유 수출항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을 겪은 유럽 주요국에서 기후변화 대응보다 에어컨 도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6개국 성인 1,000명에서 2,000여 명에게 각각 물은 결과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가령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도입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45%, 기후 대응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16살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SNS는 아이들을 유해하고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시키면서 가족 생활과 정신건강,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등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최소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선 갑자기 강이 범람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미란다주에선 일가족이 탄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했으며 주택 150여 채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한 마을에 이스라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다급히 도망쳐 나오는 한 사람. 불길이 남아있는 폭격 지점에는 공습 경보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왜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습은 일상이 됐고 희생자는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4일에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ايش عملت الطفل اللي قاعد بتاكل؟ بتاكل حلو بسكوت وبتتغدى، ايش عملت؟ ليش هيك تموت؟ ايش الذنب اللي ارتكبته الطفلة هذه؟ 가자 지구 60%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을 초토화하겠다며 공습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숨겼다며 이슬람 사원까지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팔레스타인 주민 1,200여 명과 이스라엘군 5명이 숨졌습니다. وعملوا لهم خيمه وين بدهم يروحوا فساكنين هنا في الخيمه فبسمع ساعه تقريبا 1:30 2:00 سمعنا صاروخ نزل جاي ندري لقاهم 2 واحد استشهد على المطرح وواحد في العنايه الان مركزه. 이스라엘군 철수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놓고 양측은 상대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처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동 국가들도 다시 고비를 맞은 이란 전쟁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휴전을 되돌리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 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이 평화협상을 재개하도록 해야 하며 팔레스타인이 조속히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은 약 7만 건, 이 가운데 1,00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에도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종자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영국과 독일 등도 DNA 정보를 실종자와 신원 미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아동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 처한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상해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 평가에 들어가고요. 또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이 행방 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실종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경찰관이 긴급 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불똥은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부디 뭔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 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체포가 긴급 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의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기를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 혼자 당직을 서면서 2개의 사건을 덮었는데요.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의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과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 그리고 사건 종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제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A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A 경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지난 22일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고요.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초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건데요. 경찰은 A 경찰이 그동안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A 경장은 사건을 셀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A 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팀장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A 경장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함께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팀장님과는 이 해당 경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까지 삭제하는데 심지어 여기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담당자가 거기에 접수를 할 때 신고 접수를 받고 또 이거를 종결할 때도 본인이 종결할 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많아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가 이제 과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1년에 7만 건 정도의 실종수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7만 건이 온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귀가를 하거든요. 그중에 0.3%, 0.1% 정도만 수사할 사항이지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오기 때문에 이 아마 부경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담당 형사가 본인이 보기에도 평소에 보통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으로 이 입력을 하고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 과다도 있지만 본인이 좀 아니한 생각, 사명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견하고 난리가 난 것인데 어찌됐든 담당 입장에서는 책임감 갖고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이게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지휘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입력을 하고 본인이 삭제를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감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경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장 경험이 있으신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도 정말 수백 건씩 쏟아지는 이 실종 사고를 모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형사들이 사실상은 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700명 정도가 지금 그 실종수사팀이 있는 것인데 많은 사건이 들어와도 혹시라도 실종해서 나중에 무슨 변사체가 발생하자든지 아니면 강력 사건이 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는데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형사들도 왜 저랬을까 의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를 뭐 처리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남겨놓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실종자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사건을 빨리빨리 떼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건을 많이 축소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을 왜 입력을 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게 두 가지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접수를 받고 통화를 한 뒤에 해제를 하게 되면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 경찰관이 그 182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나 변사체로 신고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그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화를 통화를 해서 요거를 해제했다라는 게 보다는 사망이라든지 변사를 올리게 되면 기록 자체를 볼 수가 없으니 남들이 알아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없다라는. 없죠. 왜냐면 자기가 올렸다가 자기가 해제를 했는데 삭제를 시켜버리니 위에 뭐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런 실종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그 해당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종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행방불명된 거기 때문에 대단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행방불명 돼가지고 변사체로 발견이 되거나 강력 사건에 연결되면은 사건이 수사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출도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를 그걸 담당 직원한테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다. 단지 위에 지휘관이 볼 때에는 너 사건이 많은데 너 뭐 안일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은 있을지언정 커다란 피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업무윤리 의식이 부족했다라고 좀 요약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을 입력한다든지 해서 이런 그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지만 않았더라면
다른 그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능성도 매우 있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것이 본인이 접수를 한 뒤에 거기에 해제를 해버리면 예. 다른 경찰서에서 해제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데 이걸 계속 수사로 남겨놓게 되면은 다른 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족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서 실종된 사람이네 나오는데 본인이 종결해 버리면은 다른 데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건을 맡았을 경우에 본인이 해결을 못하면은 계속 수사로 남겨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했다, 종결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지금 해당 경장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망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종결을 해버린 게 지금 드러난 것이 일단 2건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실종 사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의적인 그 사건 종결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일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도 실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실종 사건은 나중에 강력 사건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고요. 일선 형사들한테 내가 질의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번에 부경장처럼 그렇게 임의로 통화를 했다, 뭐 임의로 해지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마 이 부경장이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대다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못한다는 거, 요거를 본인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 요거는 아마 경찰청에서 이런 문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접근을 해가지고 좀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스템상 보완할 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그렇다면 본인이 접수를 한 다음에 통화를 했건 안 했건 본인이 해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팀장이나 과장이 본인이 해제할 때 의회의 지휘를 받게 되면 팀장이나 과장이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팀장이나 과장이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확인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팀장이나 과장급에서 이 지시를 확인하고 업무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사건,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시스템상으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A 경장의 행위는 같은 경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지금 일선서에서 이 부경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예. 실종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강력 사건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찾지를 못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 지구대나 경찰서,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수색하다가 만약에 신원을 찾지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뭐 위치 추적한다든지 아니면 통신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신용카드 조회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해소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안 했다는 얘기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계속 수사로 남겨놔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걸 왜 종결해가지고 더군다나 삭제까지 했느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사실상 실망권 중에서 거의 99. 몇 %는 자진에 들어오거나 발견이 되니까 이것도 그러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본인이 괜찮겠지 해가지고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종 성인은 법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서 위치 추적이라든지 강제 수사에는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원래 강제 수사는 못하게 돼 있고요. 실종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긴급성이 있다고 하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코드 제로나 코드 1,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노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다른 아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혼인도 문제가 있을 때 자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긴급성이 있어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정보 통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확인하려고 그러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안 받고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요게 아마 그 실종 성인법이 아마 국회에 계류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더 긴급하게 신속하게 아마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 실종 성인에 대해서는 정보 파악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게 되어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실종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종 신고한 사람들이 채무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문제 아니면 가정폭력 문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긴급히 한다 하더라도 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임의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긴급하다 그러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위치 추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법이 있으면 더 정확히 할 것인데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켜 주면은 좀 더 긴급하게 신속하게 아마 소재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긴급성에 대해서 어떤 좀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넓힐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전국 경찰청에서 실종 사건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라는 거는 전부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신고를 접수를 받았고 접수 받았는데 계속 수사하는 관계는 없지만은 그거를 해제하거나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종결한 게 맞고 해제가 맞냐 확인하는 사항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도 대면 수사를 하겠지만은 그 신고했던 사람들 전화 통화할 수 있고 또 실종자가 종결했으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수만 건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경찰청에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고한 사람 또 실종자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도 몇 건 정도는 이렇게 종결한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결이 그 보고된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볼 것이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실종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지는 않지만 경찰청에서는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종결한 부분, 해제한 부분이 확실하게 실종자를 찾은 다음에 한 것이냐, 요거를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2살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누리집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중대성, 공익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의 약세로 6,7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첫 정규정에서 8%대 급락했는데요.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경제전쟁으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캐나다와 관세 갈등까지 빚고 있는데 트럼프발 변수가 잇따라 추가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는 6,52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발 가격 인상 소식까지 나오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메모리 수요가 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긍정론도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의 시장이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512포인트, 2.75%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798포인트로 다시 800선이 깨졌습니다. 1.87%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현재 1,379원 지나가고 있는데 국내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연일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관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25% 떨어진 1,379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부터 라면과 빵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도 바뀌는 소비자들의 선택 속에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에 산처럼 쌓여있는 라면들.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번 정도 먹어요. 이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서민의 대표 먹거리, 라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이번 달부터 컵라면 일부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팔도와 오뚜기도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예고한 업체들의 라면입니다. 컵라면 가격은 5% 넘게 올린 반면 봉지라면 가격은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환율 속 포장재 값이 오른 탓에 어쩔 수 없이 컵라면 가격만 올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거 오르니까 저게 오르고 저게 올랐으니까 이거 오르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오르기 작전을 하고 하는 건지 라면 오르고 나면 아마 또 다른 게 또 들썩거릴 거예요. 빵이든 음료든 마찬가지입니다.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가격 정책에 차이를 둔 것처럼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케이크 가격을 올리면서 단팥빵 같은 이른바 스테디셀러 값은 그대로 뒀고 파리바게뜨도 케이크와 다른 빵의 가격 인상률을 달리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편의점 출고가에 한해 가격이 일부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요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른 서민 음식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으로 예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A경장 앞서 불구속 상태로 제주지법에 출석해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어제 A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 심사 신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A경장은 석방됐죠. 그리고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요. 오후 2시 반에 영장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습도 높은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소나기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네요. 네, 오늘 출근길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중북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북부와 충청 북부에 최고 2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충남과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밤 서울에는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그 밖에 도심 일부와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지속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와 대구는 35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확대하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사우델의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 이후 날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시 무더운 날씨가 지속하면서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